현안 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부속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입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입니다. 박찬욱 KBS 감사입니다. 어디 계세요? 예.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십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 운영 통합 지원 총괄 전무십니다. 임광우 카카오 콘텐츠 미디어 담당 성과 리더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십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십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십니다. 백준호 피리오사 AI 대표십니다. 윤건수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십니다. 최강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 대응본부장입니다. 참고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를 위해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고,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외부에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7분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총장님 편하신다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가 방송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총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처음 보신 거죠? 텔레비나 뭐 이런 텔레비전 이런 거 말고 얼굴을 대면한 건 처음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죠. 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네. 저도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 본회의 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이 거리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건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좀 보시죠. 대학 전문가 분석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9,979표를 대해준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부풀려가지고 10,000표 정도를 대해준 거죠. 공정부 TV를 꾸준히 오신 분은 다 봐가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런 부정선거 방법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바로 김용빈과 노태악이 해온 짓거리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가짜표, 진짜 가짜표. 모든 가짜표는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가짜표는 다 민주당 후보에게만 대기하는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절대 표를 한 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세력의 이런 부정 선거의 중심에 바로 선거 기획과 집행의 모든 중심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영상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과 동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물어보는 건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병호 TV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 노태악 위원장님, 대법관도 하시죠. 이분하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민수를 위해서 4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계속 이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예. 저희는 전자 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무 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지금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아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직접 투표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사무총장님 설명은 익히 많이 들어서 국민들 아시는데 보시면 노태학 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님이 제가 받은 표를 조작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공병호 TV는 1월 10일 날 내란 선전죄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올린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관위 더러운 작업. 선관위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하루에 5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PPT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최후 변론에서도 또 가짜 뉴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의 같은 과 동기시기도 한데 가짜 부정 투표용지, 투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쭉쭉쭉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근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그 앞으로 가보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계엄 4대 임무 중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지요? 네, 선관위 직원을 수용할 공간, 수방사 비원 벙커, 선관위 직원 30여 명에게 질문할 공간, 양심 고백을 하고 콜센터를 설치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면 체포 조치, 경고를 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계엄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식의 계획을 짰다는 것은 저는 선제 마지막 날까지도 윤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망상 아닙니까? 실제와 다르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된 생각이지요. 결국은 네. 실제와 다른 있을 생각을 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도 없고 예.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장기 투표 관련한 부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본 부정선거의 요인 자체는 사전 투표값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 일장기 투표는 본 투표지에 네. 대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넘겨주십시오. 일장지 투표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지 투표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본 맞습니다. 투표에서도 저런 그러니까 선거 부실로 인한 것은 맞는데 부정선거에 소위 조작된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사전 투표값을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를 통해서도 자세히 다 이게 이른바 일장지 투표지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저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선동을 하니까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일장지 투표지도 있고요.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들 때문에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 사무총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주시고 해명
네,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정지를 얼마나 당하셨던 거죠? 174일 직무정지 업무 복귀를 언제 상태였습니다. 하셨습니까? 1월 23일 했습니다. 네. 1월 23일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예, 네. 혐의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표적 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표적 심사 말씀입니까? 표적 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자,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 또 그다음에 윤석열의 방송 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하면 이제는 민생 현안에 좀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KBS 감사로 정지원 전 보도국장을 임명 결정했죠. 예, 정지원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의 감사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임명 제청을 자격이 했기 있다고 때문에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였는데 KBS 겸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겸직이 안 되어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퇴가 되는 즉시 겸직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감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3개의 판결이 있고 저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2인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라고 4명씩이나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방송 통제와 탄압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통위가 국가 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5명이 있는 잠깐만요. 상태에서 됐습니다. 2명만 했다면 제가 문제가 있겠지만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별적인 임명, 선별적인 인사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자,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진숙 방통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지원 KBS 감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보자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지원 후보자, 정지원 감사, 2015년 고대영 사장 체제 첫 보도국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취재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소속 기자들을 부당 정보 발령을 내고 보복 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KBS에서 내부 과거사 조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을 받았죠. 2020년 재심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지원 감사가 과연 KBS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구성원의 신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KBS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였고 당시 감사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검토를 해서 네. 코바코 비상임 됐습니다. 이사가 멈추세요. 해소되면 자, 자세한 사항도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겁니까? 이진숙 보도 됐습니다. 관련해서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진숙, 김태규 2인 위법 체제에서 결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를 제청하고 아무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법 부당하게 정당성이 부족한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늘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석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빈 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 2023년 7월 26일자입니다.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기관의 특성, 즉 헌법기관에서는 인사권, 그러니까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MBC 박건식 본부장님. 지난 석 달,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3월 오늘 4일, 5일까지 잔인한 석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죄, 외환죄의 팔다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머리와 몸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실행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가 그 머리카락에 하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1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 팀을 구성합니다. 11월 7일 방첩사령관 여인영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같은 날짜에 임명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비상조치 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 11월부터로 기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이 1차 타겟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마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1차적으로 MBC, KBS, SBS를 계엄군이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비 정찰을 실시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4년 2월 달에 수방사 1경비단은 12월 3일 밤 국회를 침탈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육군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5명의 수방사 1경비단 요원들이 MBC를 사전 정찰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MBC 찾아오기 전에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2월 6일자입니다. 6일자에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에서 MBC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 사단이었고요. 군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합동 점검을 했는데 2024년 2월 6일자 공문은 수방사만 단독적으로 저희에게 보낸 것이고요. 찾아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2월 15일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수방사 군인 5명이 MBC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서 이때 공문에는 없던 MBC 내부의 사옥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 주조 등을 시찰을 했고요. 시찰 이후에 MBC 도면을 달라. 그래서 당시 예비군 중대장이 이 예비군 중대에는 MBC 사옥 도면이 없다. 도면이 필요하시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 저희들이 매우 의아했던 것은 국가기관방송은 KBS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는 KBS는 이러한 수방사의 공문이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MBC만 찾아왔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주 조정실과 부조를 다 정찰했습니까? 네, 조조정실과 뉴스데스크 부조정실, 뉴스센터라고 하는 주 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1999년 만민중앙교회가 신도들이 난입을 해서 조조정실을 부쉈습니다. 조조정실이 붕괴되면 방송이 중단됩니다. 99년에 대테러 방송이 업무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수방사 경비단이 MBC의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와서 주 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정찰하고 그리고 도면을 요구한 것, 도면 줬습니까? 도면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은 이유는 뭐죠? 당시 예비군 중대에는 사옥 도면이 없었고요. 도면이 필요하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이후에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중요 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조정실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바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제 비상으로 남산과 관악산 송신탑에서 비상 테이프로 송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1999년 만민중앙교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MBC 도면은 수방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사가 어떻게 확보했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SBS 도면을 SBS에 요청했으나 SBS는 주지 않았고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MBC 도면도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전 단수 요청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전 단수 설계 도면 확보 그리고 주조정실 장악 계획이 24년 2월에 예행 연습으로 사전 정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예.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는 뭐죠? 내란죄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리벨리언이라고도 하죠.
리벨리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반란, 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반란 내란이죠. 예. 내란은 북한 문란입니다.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죠? 국회 국회죠. 과방위 예.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온 것은 개인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헌법이 설치한 기관인 국회가 불러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그 과기부 강두현 차관님, 네, 의원님. 저 지난번에 AI 정책의 핵심 세 가지에서 GPU 같은 AI 컴퓨팅 설비 인프라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AI 관련 전문 인력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 데이터 처리 기술이 뭐 AI의 활용 점정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중요시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데이터 관련 예산 저기 PPT 한번 봐요. 2022년에 1조까지 됐다가 작년에 2,400억, 그 올해 1,400억. 그래서 7분의 1로 줄였는데 이게 구체적인 용도가 좀 다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조사해 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데이터댐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서 한 945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도화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945종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제가 보기에 해나가고 거의 있습니다.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AI 관련법 제정하고 AI 예산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 3년 동안 우리나라 AI가 아무것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R&D 예산 삭감하고 그 큰 틀에 묶여갖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번에도 장관이 예산 타령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과기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AI에 대해서 상당히 과기부가 실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장관님 다른 데 출장 가셨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예, 이진숙 위원장님. 예. 저 이진숙 위원장님 이제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그 광고 직접 영업, 불법 광고 영업 의혹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용 직원 사찰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탄핵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지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5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귀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대 4로 다시 복귀는 하셨지만 헌법재판관 중에 4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2인 체계의 의결이 아까 이정원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인 체계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4차례 저런 그 법원의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 구성원 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결정 유지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KBS 감사하고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어요. 아까 또 문제 제기도 했어요. 다른데 업무가 걸쳐 있는데
자격이 안 됐는데 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무효 판결이 나면 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짧게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훈기 의원께서 제시하신 이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각 의견에서 제가 그렇게 짧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복귀하면 항상 나는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UHD 방송이라는 게 있죠. UHD. 알아요? 네. UHD 지금 지상파 3사가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UHD 아니, 관련해서는 제가 묻는 저희가 것만 잠깐 중단 좀 시켜주세요. 아니 묻는 것만 아주 짧게 중단 좀. 묻는 것만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고 그 2조 2천억 썼어요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UHD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시청할 수 있는지 아세요?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가 시청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DM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지금 몇 프로가 DMB 보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2%예요. 그리고 DMB는 지금 중계 설비가 구할 수도 없어요. 다 단종되고 그래갖고 제어가 때 이 설비를 빌려다 제어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방통위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23일에 복귀했고 설 명절 지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UHD 부분이나 DMB 부분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예. 이제 지역 방송사들은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송 결합 판매 아시죠? 네. 이게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이치 판결 나면 지역 방송 생존이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뭐 마련한 게 있어요? 대안을? 지역 방송사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지원 예산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 MBC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 됐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 각별한 늘린 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늘려서 반영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 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감사나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거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이건 왜 처리 안 하죠?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아니 제가 보면은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아직도 알바비 정권의 방송장악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나 공영방송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로 이윤기 되어 위원님. 있습니다. 중단하시죠.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조성은 처장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할 때 방통위 2인 구조와 관련하여 국회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판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기록 가져오십시오. 그 판결문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십시오. 네.